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삶은 달걀을 먹는데 안쪽이 녹색을 띠고 있어요. 상한 걸까요? 그냥 달걀을 너무 오래 삶아서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은 흰자에 있는 얇은 층의 황과 노른자에 있는 철분 때문에 발생해요. 이 화학물질의 혼합물은 검은색이지만 노른자에 아주 얇은 층이 섞이기 때문에 녹색으로 변해요. 이 녹색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안전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완벽한 미소를 얻기 위해 치즈라고 말하죠. 하지만 19세기에는 달랐어요. 사진작가들은 모델에게 푸른이라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입을 오므린 오리 같은 표정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표정이 사진을 찍을 때 점잖은 모습이라고 여겨졌어요. 딸기는 심지어 베리로 여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위과 혹은 더 나아가 복합과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딸기에 있는 아주 작은 갈색 혹은 흰색의 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 과육에 붙어있는 개별 과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이런 오해가 시작됐을까요? 그건 수백 년 전 딸기가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시작됐어요. 하지만 식물학자들이 이 실수를 정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는 종종 실제 우주 탐사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공상과학 영화를 본 후에 시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29년 영화 달의 여인은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카운트다운을 소개했어요. 나사는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1969년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신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용도도 있어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대규모의 팀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동시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볼 때 입맛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보통 8월에서 11월경에 수확되는 반짝이는 슈퍼마켓의 사과는 뜨거운 왁스로 덮인 다음 뜨거운 공기로 말려서 차가운 저장고로 보내집니다.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신선해 보이기 전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기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코를 막고 콧노래를 불러보세요. 공기를 위한 출구가 없어서 어떤 소리도 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린랜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은 놀랍게도 97만 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배 크기예요.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이 거대한 지역에는 40명의 영구 거주민만이 살고 있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입냄새가 문제라고요? 보통은 껌을 선택하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오이는 훌륭한 천연 해결법이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껌과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오이는 침 생산을 자극하도록 도와요. 하지만 다른 냄새 퇴치제와 다른 점은 수분 함량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원치 않은 음식 조각을 씻어내는 것도 냄새를 유발하는 건조한 입을 피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Z가 알파벳의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J였습니다. 오래전 1524년에 한 이탈리아 문법학자가 I와 J를 분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어요. 둘이 함께 하나의 모음이었다가 나중에 J는 Y처럼 들리는 자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633년이 되어서야 영어 문법책에서 J의 적절한 사용을 설명했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파벳에 입력됐어요. 최초의 진공청소기는 1901년에 발명되었는데 캠핑카 크기였고 그것을 작동하는데 4명이 필요했어요.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도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말이 필요했습니다. 주로 말의 뒤처리를 하는데 사용됐을 거예요. 머지않아 사람들은 집을 청소하는 더 쉬운 방법을 발견했고 1910년에 최초의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발명되었습니다. 만약 돼지처럼 땀을 흘린다는 말을 들었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돼지는 땀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칭찬에 더 가까워요. 모든 돼지는 땀샘 없이 태어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원한 웅덩이나 진흙탕을 찾는 거예요. 우산은 약 4,000년 전에 발명되었고 여성들만이 사용하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우산의 원래 목적은 태양을 가리는 것이었고 패션 액세서리로 쓰였어요.
18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남성들도 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방수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965년에 최초의 개 우산이 발명되었다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여러분이 단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사탕이 치과 의사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놀랄 거예요. 존 C. 워트는 치과 의사이자 제과사였는데 환자들에게 치료 후 간식을 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환자들이 더 자주 오도록 하기 위해 간식을 줬는지도 모르죠. 이론적으로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중력의 영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시속 100km로 운전하면 우주까지 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걸 실현시키세요, 일론 머스크. 구름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늘에서 쉽게 떠다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름은 45만 킬로그램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이 여러분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건 저 위의 공기는 더 가볍고 아래에 있는 건조한 공기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물에 뜬 기름을 관찰할 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하거나 피곤해서 하품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낮에 더 자주 하품을 하지만 몸이 정신을 차리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근육을 스트레칭해서 뇌로 가는 흐름을 식혀줘요. 연구원들은 하품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종의 동물에서 뇌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뇌가 클수록 하품은 길어져요. 여러분은 얼마나 길게 하품을 하세요? 비디오 게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게이머에게 뇌의 회백질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근육 조절, 기억, 지각, 공간 탐색을 통해 뇌 연결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뉴욕의 한 의료센터의 실험은 3시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한 외과 의사들이 게임을 하지 않은 의사들보다 37% 더 적은 실수를 했고 27% 더 빨리 작업을 수행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나요? 우주 부츠를 신으세요. 우주에 있을 때 인간의 몸은 최대 3%까지 자랄 수 있어요. 지구에서 사는 동안 우리 척추는 중력에 의해 압축됩니다.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감압으로 척추 디스크가 확장되어 척추가 길어질 수 있어요. 소는 서 있는 동안 완전한 렘 수면을 취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건 소의 조상들이 포식자를 피하도록 도와준 진화적 특성이에요. 소는 서서 낮잠을 자다가도 필요할 때 재빨리 도망칠 수 있어요. 누워서 잘 때만 완전한 렘 수면을 취합니다. 소는 4시간만 자면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미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35%는 슈퍼 테이스터로 여겨집니다. 남성은 15%에 불과해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피자.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알렉산더 대왕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한 가지 여름 간식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마르코 폴로는 설탕이 첨가된 물과 다양한 향료를 섞어 얼린 디저트인 소르베와 비슷한 레시피를 아시아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집니다. 나중에 크림 아이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디저트는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의 궁정에서 자주 접대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냉동 디저트를 소개한 것은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 드 메디치였어요. 이 얼음 간식은 1660년대 한 시칠리아 남자가 파리 최초의 카페인 카페 프로코페에서 우유, 크림, 버터 그리고 달걀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토머스 제퍼슨도 자신만의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하는데 무려 18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대중문화에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항상 특정한 품질 기준에 맞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그에 따른 자체 법과 규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스크림은 사실 모두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기 위해서 제품은 최소 10%의 유지방을 포함해야 하며 무게가 리터당 0.5kg 이하여야 합니다. 진짜 아이스크림은 사실 그다지 부드러울 필요가 없어요. 전문 용어로 오버런이 100% 미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알고 사랑하는 그 특정한 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베이스는 충분한 휘핑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지 일정 비율까지만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베이스 1리터의 최종 제품은 휘핑 후 2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름 디저트는 지방 함유 비율에 따라서 감소된 지방 아이스크림, 저지방 아이스크림, 무지방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다양한 하위 범주로 다시 분류될 수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각 제품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종류의 냉동 디저트는 젤라또예요. 비록 이탈리아어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번역되지만 유지방 함량 규정에 따르면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젤라또는 보통 공식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유지방이 적지만 오버런이 약 20에서 30%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밀도가 높고 질감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또한 젤라또가 3.5% 이상의 지방을 함유해야 한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해 보이지만 프랑스인들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냉동 커스터드로도 알려진 프랑스 아이스크림은 기본 재료와는 별도로 혼합물에 달걀이 첨가되어야 하는데 노른자가 1.4%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식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산딸기는 체리, 살구, 자두, 배, 사과, 복숭아, 블랙베리와 함께 사실은 장미과에 속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의 똑같은 꽃잎을 가진 꽃이 피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해요. 바나나는 베리류로 간주되지만 딸기는 장미과에 속하기 때문에 베리가 아니에요. 또한 인간은 DNA의 약 50%를 바나나와 공유해요. 우리가 바나나와 닮은 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흔한 오해가 있어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 고형분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초콜릿이 아니에요. 화이트 초콜릿은 설탕, 유제품, 바닐라, 레시틴, 코코아 버터의 혼합물로만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의 부모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들에게 브로콜리를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칼로리를 기준으로 볼 때 브로콜리는 스테이크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낮은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브로콜리는 고기와는 반대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감자튀김의 필수 동반자로 여겨지지만 한때 케찹은 치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00년대에 오하이오의 한 의사는 토마토가 소화기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나중에 알약으로 변형된 케첩과 유사한 제조법을 출판했어요. 감자튀김이랑 케첩 알약 어때요? 감자튀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음식은 사실 프랑스 음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는 사실 벨기에에서 유래되었지만 감자가 잘린 방식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브뤼셀 스프라우트라는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찬장 어딘가에 분명히 땅콩버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그랜드 캐니언 바닥을 전부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땅콩버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2억 2,700kg이 넘는 양이에요. 누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다면 전 꼭 볼 거예요. 연어는 원래 분홍색이 아니에요. 야생 연어는 자연에서 소비하는 대량의 새우 때문에 분홍색을 띱니다. 하지만 양식장에서 기르는 연어는 일반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연한 분홍색을 얻기 위해 식물성 색소를 첨가해요. 당근도 원래 주황색이 아니었어요.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적황색은 16세기에 발생한 당근의 유전적 돌연변이로부터 비롯됩니다. 당근은 처음에 흰색 또는 보라색이었어요. 감자튀김에 케첩을 곁들이는 것처럼 아마 초밥에 고추냉이를 약간씩 곁들일 거예요. 그건 사실 염색한 겨자무예요. 진짜 고추냉이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99%의 식당이 사실은 평범한 겨자무를 사용해요.
슈퍼마켓에서 모두 함께 포장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빨간색, 녹색, 노란색 피망은 사실 같은 야채가 아니에요. 각각의 씨앗이 있어야 개별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이죠. 헤이즐넛 4개 중 1개가 누텔라의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누텔라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헤이즐넛을 재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텔라 토핑을 추가로 요청할 때 한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생수 병마다 유통기한이 있지만 실제로 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플라스틱에서 물로 해로운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병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내식이 때때로 맛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항상 요리사의 탓은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고도는 신체 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맛이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적어도 한 번은 샐러드에 추가해 본 적이 있겠지만 흔히 고수라고 하는 코리앤더와 실란트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코리앤더는 건조된 씨앗을 가리키고 잎과 줄기를 실란트로라고 해요.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과일 애호가들을 위해 과학자들은 과일 샐러드 나무를 발명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과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나무예요. 호주에서 개발되었고 최대 6가지의 다른 과일이 열릴 수 있어요. 복숭아, 자두, 살구 등이 자라는 핵과류종과 레몬, 라임, 귤, 탄젤로, 포멜로, 자몽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감귤종이 있습니다. 입냄새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마늘은 가장 영양분이 많은 식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늘 한 조각은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6의 2%를 포함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독특한 맛이 나게 하는 알리신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제대로 저장하면 절대 상하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음식은 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바에 따르면요. 그것은 꿀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이에요. 벌에 의해 만들어진 효소 또한 박테리아 성장을 벼룩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스페이스 셔틀보다 더 빨리 가속할 수 있거든요. 점프하는 벼룩은 1m초 만에 최대 8cm라는 아찔한 높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친 듯이 빠른 속도죠. 이때 가속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개체의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 측정 단위는 G입니다. 지구 표면의 중력은 1G의 가속도를 생성합니다. 초당 32.2피트 제곱의 크기죠.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은 약 5G로 가속하는데 벼룩은 점프할 때 100G의 가속을 경험합니다. 벼룩의 몸에는 신축성이 좋은 고무 같은 특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매우 큰 거예요. 벼룩이 가장 필요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차역 승강장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는 노란색 플라스틱 돌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보도블럭은 촉각 지표면 표지라고 부릅니다.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블럭을 설치하기 위해선 여러 명의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플랫폼에서 오래된 노란색 선을 갈아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강철 가장자리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그렇게 구멍을 뚫어야 할 곳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엔 적절한 간격을 두고 구멍을 만들 특별한 시추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구멍을 뚫으면 신기하게 생긴 격자 무늬가 땅 위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들은 플라스틱 돌기를 하나씩 망치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나저나 이러한 돌기는 플랫폼 가장자리 경고 표지의 일부예요. 이 블럭의 목적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차 승강장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걸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번개의 온도는 약 27,000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온도죠. 태양 표면보다 5배 더 뜨거운 온도예요. 보통 전 세계적으로 번개는 하루에 800만 번씩 치는데 초당 약 93번의 번개가 내리는 셈이에요. 또한 일반적인 미신과는 달리 번개는 같은 장소에 2번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고립되고 높고 뾰족한 물체에 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년에 100번까지 번개를 맞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시트러스 냄새를 맡으면 깨끗함이 떠오르시나요? 이는 과거의 사람들이 집 청소에 레몬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레몬즙은 석회 얼룩을 녹이고 구리펜 같은 도구가 광택을 되찾게 도와주는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껍질에서 레몬 오일을 추출하여 목재 광택제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세제와 그림세 정제가 나온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레몬 오일을 첨가해 좋은 향을 만들게 되었죠. 보잉사는 기내 와이파이를 개선할 때 감자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와이파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동안 사람들을 한 번에 며칠씩 앉아있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전히 비행 중 승객들의 상황을 모방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쓰는 거예요. 감자의 수분 함량과 화학 성분은 우리 몸과 비슷하게 전파 신호를 흡수하고 반사하거든요. 완벽한 선택이죠. 나뭇잎처럼 수면 위를 평화롭게 떠다니는 수련은 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잎이 32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건 참 믿기가 어려워요. 수련은 버가마스코, 셰퍼드나 버니드 마운틴 도그처럼 큰 개의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워요. 그래서 잎이 수련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게가 잎에 고르게 나눠지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잎 위에 한 판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죠. 티라노사우루스는 한 마리라도 정말 무서울 거예요. 이제 25억 마리의 이 사나운 공룡들이 지구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아마도 지구에 존재했던 공룡의 수가 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모두 동시에 존재했던 건 아니에요. 이 공룡들은 몇 백만 년에 걸쳐 12만 7천 세대가 넘게 존재해왔습니다. 그래도 무섭네요. 달은 우리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 토성, 목성은 훨씬 더 멀어요. 태양계는 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 은하계는 훨씬 더 크죠. 과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우주 물체를 발견하지만 우주에는 결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5%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엔 달, 별, 은하, 기타 다른 우주 물체들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으며 어떤 모양일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주의 큰 부분 70% 이상은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25%를 차지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암흑 물질은 일반적인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고 빛이나 어떤 형태의 전자기 복사열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은하와 은하단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중력 효과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한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물리 법칙에 따르면 회전하는 나선 은하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별들은 은하 중심에 가까운 별들보다 훨씬 더 느리게 궤도를 돈다고 합니다. 은하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장 많은 양이 밀집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나 별들은 은하 원반에서의 위치와 상관없이 거의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는 은하 가장자리에 있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 질량의 중력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만 가능해요. 이 덩어리는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독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모든 파충류와 포유류에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능력은 뱀이나 거미 그리고 유일하게 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장류인 늘보 원숭이에게서 발견됩니다. 생물학자들은 독과 침 사이에 공통된 유전적 과거를 발견했어요. 즉, 이는 독을 지는 파충류와 포유류에게 먼 공통의 조상이 있었다는 걸 뜻하죠. 독샘은 독으로 가득 찬 그릇과 같은 반면 침샘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특별한 기관이나 유전자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 그릇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단백질이 없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침샘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 잠시적으로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쥐부터 사람까지요. 우리 모두가 비 냄새를 즐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냄새는 심지어 페트리코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도 있어요. 물에서는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지만 비가 오면 공기 중에 쾌적한 향이 가득 차게 되죠. 흙에 사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어느 순간 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작은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게 되고 이 주머니에는 그 특별한 분자가 소량 들어가게 돼요. 비는 먼저 그러한 공기 주머니를 가두었다가 방출합니다. 그리고 방출할 때 그 특별한 분자를 공중으로 내보내죠. 그러면 이 분자가 모든 곳을 떠다니면서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비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나저나 비가 항상 물방울로 내리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개구리 또는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것들이 정말 비처럼 내릴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특히 강력한 뇌우가 친다면 발생할 수 있어요. 토네이도 바람은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물체나 동물들을 하늘 높이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다 떨어지게 되겠죠. 과거 2010년에 호주의 작은 마을에서 수백 마리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비가 내리지 않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금성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달에서도 메탄과 황산으로 이루어진 비가 내려요. 심지어 우리로부터 5,000광년 떨어진 곳엔 철로 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천왕성, 토성, 해왕성의 깊은 곳에선 다이아몬드 비가 내릴지도 몰라요. 태양계의 외행성은 연구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렵지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에 존재하는 극심한 압력이 탄소 원자를 결정화해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킬로그램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노르웨이는 북극권의 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서는 5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태양이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두 거부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바깥은 항상 밝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활동해요. 만약 한밤중에 예를 들면 새벽 2시에 이 동네를 걷는다면 축구를 하고 잔디를 깎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수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지구상의 전체 물 중 적은 비율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가 물로 덮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 물의 0.3%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만년설, 빙하, 바다, 흙 또는 지구의 대기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